당신을 성장시켰고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그 생명은 풀과 꽃, 나무와 동물, 그리고 인류 전체를 자라게 하는 것과 동일한 생명이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길 때 풍요와 영적 성장의 길이 열린다 라는 메시지를 자신의 삶에서 증명하고자 했던 사람이 있어요. 조셉 배너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1872년에 태어나서 다수의 회사 소유주이자 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베스트셀러를 출간하고도 저자라는 익명으로 남겨두었죠. 오늘은 조셉 배너의 책 Way to Kingdom 1을 읽고 가슴을 톡톡 친 문장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33개의 계단 출판사에서 유튜브에 오디오북으로 전체 공개해 놓았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에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지금부터 책 문장을 하나씩 읽은 후 마치 독서 토론처럼 써니즈의 생각을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도 환영합니다. Way to Kingdom 1. 조셉 배너 지음, 김의숙, 이상민 번역, 33개의 계단 출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이 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직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그리고 그분의 생각이 아닌 어떤 생각도 마음에 들이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일을 해낼 수 있다. 여기서 우리 자신과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자신은 나, 에고, 자아를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 근원을 아버지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아버지의 자식인 나는 당연히 아버지가 없다면 나도 없으니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애초에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도록 내어드린다는 건 아버지가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시끄럽게 떠들어버리면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는 말을 아끼고 고요하게 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아버지가 뭔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하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무엇이길래 나의 근원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고 전체이고 신입니다. 나는 조각이고 일부이고 인간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보고 있지만 나는 한정된 곳만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완성된 조각가이지만 나는 수습 조각가입니다. 아버지는 길을 알고 있지만 나는 길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르면 좁고 어두운 길도 통과할 수 있지만 나 혼자서는 방황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야만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말은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걸까요? 누구나 들을 수 있고 아버지는 언제나 말하고 있기에 듣기로 선택하고 들으려고 한다면 듣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이 아버지의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오랫동안 너무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었고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어떤 방식으로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저는 2단계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의 알의 자리로 옵니다. 그 다음 솔직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의 알의 자리로 온다는 것은 붙잡고 있던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놓아버리면 지금 오감으로 들어오는 감각들이 흐르며 나를 통과하는 듯합니다. 이때 지금 이 순간을 말없이 그저 아는 뭔가가 드러나는 걸 알게 됩니다. 솔직해진다는 것은
걸림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차리는 건데요. 마음에 미세하게 작은 껄끄러움이 있는지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문득 오래된 친구가 떠올랐을 때 전화해보고 싶은데 바쁜데 연락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면 마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할까? 그러면 양가 감정들이 떠오르는데 오랜만에 통화하는 반가움과 바쁜데 연락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입니다. 오직 그 두 가지 감정만 마음에 남겨두고 아주 미세한 느낌까지 촉각을 높여서 느껴봅니다. 전화를 했을 때 뭔가 마음이 걸리는지, 전화를 안 했을 때 마음이 더 걸리는지, 그러면 더 걸리는 쪽이 어느 쪽인지 점점 확실해집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하지 않던 결정을 할 때가 많았고 용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결과는 항상 좋았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라. 당신을 성장시켰고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그 생명은 풀과 꽃, 나무와 동물, 그리고 인류 전체를 자라게 하는 것과 동일한 생명이다. 이 생명은 지혜롭고 강력하여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모든 존재를 성숙과 성장의 길로 이끈다. 당신도 다른 누구도 이 생명의 흐름이나 성장의 과정에 의식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다. 그렇지 않은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과 지성, 그리고 의지는 곧 신이며 만물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이제 다시 깨달아야 한다. 당신을 자라게 하는 이 생명, 모든 것을 지혜롭게 이끄는 이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실현하는 이 의지는 실로 신 그 자체이며 그것은 당신이나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 문장에서 저자는 생명과 마음과 의지 모두 신 그 자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 안에 살아있다고 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동일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음도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세상을 공유하며 각자의 세계를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그 각자의 세계를 만들어낸 것 또한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낸 신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신의 일부이며 신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전체의 한 부분이고 우리의 생각도 전체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면 좋다 싫다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누군가의 생각, 글, 사건들은 전체가 아니라 한 부분이란 걸 알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고 저항이 일어나더라도 나라는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반대쪽 면을 이해하게 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왜 그러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방어 기제를 꺼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이 점차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 안에 계신 내면 자아가 누구인지 깨달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마음이란 결국 당신이 가르치고 훈련하고 다스려야 할 자녀이며 당신을 효과적으로 섬기도록 길들여야 할 매개라는 사실을 알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당신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 전까지는 생각을 온전히 통제할 수 없다. 그리고 생각을 다스릴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감정도 다스릴 수 있으며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몸 또한 조화를 이루게 된다. 왜냐하면 육체의 건강은 대부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감정이나 느낌에 깊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 문장에서 문득 시부도가 생각났어요. 시부도에서 목동이 잃어버린 소를 찾아 떠나는데 소를 발견하게 되지만 소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동은 소와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러자 소가 드디어 말을 듣기 시작하고 목동은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소를 저는 마음으로 해석하는데요. 소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소를 힘으로 억지로 길들이려 하지 않고 그저 함께 걷고 함께 자면서 소를 이해해야 합니다. 소를 이해하게 될 때쯤이면 이미 소도 목동의 손에 길들여져 있을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처음 만나 같은 공간에 살게 되면 점차 몰랐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나에게 맞추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상대가 나에게 맞춰주지만은 않죠. 나도 받아들이고 맞춰주는 과정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100% 상대를 받아들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과정이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었고 새로운 세상의 이면을 보는 계기가 되었죠. 나를 내려놓는다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지혜도 함께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 생각을 고집해야만 하는 이유는 내가 옳다고 믿기 때문인데 내가 옳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상대가 바로 부처님, 예수님이고 여기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살펴본 책 Way to Kingdom은 33개의 계단 출판사 유튜브 채널에서 책 전체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에 링크 달아둘게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가슴혁명, 홍옥이 지음, 올리브나무 출판. 존재의 본질로서의 사랑. 명상 서적들은 대개 이 세상에 오직 두 가지 감정만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사랑과 두려움입니다. 사랑은 본질이고 두려움은 본질을 잊었을 때 나타나는 환영에 불과하다고 설명합니다. 사랑이 우리의 본질이라면 우리는 단순히 사랑 그 자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남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라 같은 표현에 더 익숙합니다. 사랑은 대개 특정한 대상을 향한 행위로 설명됩니다. 이런 접근은 머리로 이해하는 사랑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진짜 사랑은 가슴에서 비롯되며 가슴에서는 누구를 사랑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곧 사랑임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사랑임을 알게 되면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자연스럽게 사랑이 됩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사랑이 내 존재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명상 수행에서 말하는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상처받고 아파하는 감정적 사랑과는 다릅니다. 수행의 맥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픈 나 자신마저 치유하고 심지어 고통스러운 세상까지도 부드럽게 감싸 안는 깊은 힘을 지닌 존재의 본질로서의 사랑입니다. 미움을 억누르고 그 자리에 억지로 들이민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에고가 만들어낸 애착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미움, 애착은 마음에 떠오르는 하나의 감정, 즉 환영일 수 있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감정 이전의 상태, 행위와 판단을 넘어선 우리의 본래 상태입니다. 사랑은 우리 존재의 본질이며 환영에 대해 권능을 가지는데 여기서 권능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 최고의 자리로 복권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환영이 필요합니다. 환영은 영혼이 자신을 알아가기 위해 만들어낸 체험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진화의 수단으로 환영을 만들었습니다. 영혼이 진화한다는 말은 자칫하면 영혼 자체가 불완전하기에 진화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영혼의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완벽성을 영혼 스스로 환영의 체험을 통하여 알아가는 것이
진화의 본질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지요. 사랑이 자신의 본질임을 알아차리고 난 후에는 환영이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은 주인으로, 환영은 종으로 자리를 잡는데, 환영은 영혼의 진화를 위한 각종 체험을 마음의 바탕 위에 만들어갈 뿐입니다. 사랑의 명상 수행을 통해 내가 사랑임을 기억해내면 환영은 더 이상 주도권을 쥐지 못합니다. 번뇌와 망상이 여전히 떠오르겠지만 그 흐름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사랑이 주인이 되고 환영은 조력자로 자리매김합니다.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감각으로 체험됩니다. 결국 수행으로서의 사랑은 사랑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사랑이었음을 기억해내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방의 위치와 들어가기. 가슴에는 사랑의 방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방은 감정이나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의식이 머물 수 있는 내적 공간입니다. 이 장에서는 사랑의 방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안에 머물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방 위치. 가슴 앞쪽에서 명치와 양쪽 젖꼭지 선 사이를 하나의 영역으로 느껴보십시오. 그 구역의 중앙부, 가슴 안쪽에 사랑의 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치는 외부 기준점일 뿐이며 실제로 의식이 머무는 곳은 가슴의 안쪽 공간입니다. 명치와 젖꼭지 선 사이의 구역에서 가슴 안쪽에서 하나의 면으로 펼쳐진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벽에 도배를 하듯 그 면 전체에 의식을 고르게 펼쳐 놓는다는 느낌으로 머물면 됩니다. 사랑의 방 들어가기. 우선 마음으로 가슴을 텅 비웁니다. 가슴 안쪽에 공간이 열리도록 허용합니다. 공간을 억지로 만들려 하지 않고 이미 가슴 안에 존재하는 공간을 느껴본다는 태도로 머뭅니다. 텅 비어 있으면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함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가슴 안쪽에서 앞서 설명한 명치와 젖꼭지 선 사이의 면적 안에서 마음이 머물도록 합니다. 만약 마음이 자꾸 흩어지거나 머무르기 어렵다면 방편으로 그 공간 안에 무한 기호를 천천히 마음으로 그려보십시오. 사랑의 방 안에서 미세한 자기장의 감각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적 감각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 공간 전체에 마음을 둔 채 사랑이 이미 그 안에 있음을 허용합니다. 처음부터 느낌이 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 사랑의 느낌을 못 느끼셨다 하더라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느낌의 유무에 상관없이 우리는 사랑의 존재이니까요. 못 느끼는 것과 사랑의 존재가 아닌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사랑 안에서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주에서 사랑 없이는 먼지 하나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방에 머무를 수 있게 되면 이제 이 공간이 단순히 평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전환하는 자리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의 방은 감정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 대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를 바꾸는 공간입니다. 다음 실습에서는 이 사랑의 방에서 대상을 바라볼 때 애착과 사랑이 어떻게 분명히 구분되는지를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음은 유영일 번역가님께서 보내주신 글입니다. 가슴혁명, 보름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하나. 누군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켜 보여주면 마땅히 그 손가락을 따라 달을 보아야 한다.
만약 손가락을 보고 그것을 달의 본체라고 여긴다면 둥근 달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역시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능엄경에 등장하는 이 비유는 경전의 문자나 스승의 말 자체에 얽매이지 말고 그 이면의 진리를 삶에 적용하라는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너무 아름답고 능력이 뛰어날 때 우리는 손가락이 너무 크게 보여 손가락 너머의 달을 보지 못하곤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스승, 예수의 기적이 없었다면 성경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을 뜬 맹인이 생계수단인 동냥을 못하게 되어 오히려 예수를 원망했다는 소설 속 이야기처럼 기적적인 은혜는 당사자가 스스로 일어서야 하는 엄청난 숙제를 안겨줍니다. 은혜에 의존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스스로 자신의 그릇을 작게 만들게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며 우리 안에 보물을 발견하길 바랐음에도 사람들은 달이 아닌 손가락, 예수만을 추종하는 의존적인 신앙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능력이 탁월해 문제를 직접 다 풀어주는 스승보다는 제자 스스로 치유법과 원리를 터득하도록 가르쳐주는 스승이 더 스승다운 스승입니다. 하버드 교수 출신인 람 다스는 인도에서 위대한 스승 님 카롤리 바바를 만나 아무 조건 없이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경험에 압도당합니다. 람 다스는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자신의 스승을 가리켜 보였고 이는 스티브 잡스와 마크 주커버거 같은 이들을 인도로 이끌며 동서양 영적 교류의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님 카롤리 바바는 예수를 사랑의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라고 멋지게 표현했으며 람 다스와 그의 스승은 우리의 바탕 자체가 곧 사랑임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적 가슴에 이르거나 그곳에서 사는 법을 자세히 알려주는 책은 드물었습니다. 저자는 삶의 새로운 챕터로 넘어갈 무렵 영적 가슴에 이르는 법을 담은 홍옥이 작가의 원고 가슴혁명을 만나게 됩니다. 머리는 눈에 보이는 이익이 날 때 기뻐하지만 가슴은 연민으로 작용하거나 진정으로 내 안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기뻐합니다. 미래의 영성시대는 머리가 아닌 가슴이 기뻐하고 춤추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홍옥이 작가는 무려 18년 전부터 가슴 명상법을 품어왔으며 길이 안 보일 때마다 남산을 걷고 화두를 품듯 고심한 끝에 이 귀한 지도책을 완성했습니다. 가슴 명상은 그저 가슴으로 풍덩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쉽고 단순한 길입니다. 달은 본래 자신을 찌그러뜨리거나 비운 적 없이 언제나 꽉 찬 보름달입니다. 이처럼 우리 존재 또한 어딘가 부족한 초승달이나 반달이 아니라 이미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꽉 찬 보름달이자 신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스스로를 꽉 찬 보름달로 알아차리면 타인과 자신의 실수도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홍옥이 작가의 가슴혁명은 바로 우리 안의 보름달을 가리켜 보이는 손가락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진짜 공감은 모르는 상태에서 알아가는 것으로 향하는 과정이다. 이는 알지 못함의 상태에서 상대의 경험에 대해 더 알아가 보겠다는 결심이 요구되는 일이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대화의 주제가 저와는 꽤 멀 때가 있어요. 패션 브랜드나 정치, 자동차, 부동산, 육아. 저는 그 모든 키워드에 큰 관심이 없어서 그저 듣고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듣는 걸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저 맞장구만 쳐주다 대화가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는 공감을 잘한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책 내용을 읽고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공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오늘은 공감과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의 밀도, 김윤나 지음, 21세기 북스 출판. 공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공감은 이제 흔한 단어가 되었다. 그러나 안다와 한다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일은 여전히 어렵다. 공감에 관해 말하고 요구하는 사람은 늘어났지만 이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더 드물어졌으니 말이다. 수요와 공급 면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공감을 하는 일은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다. 진심이 공감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거짓이 아닌 그 마음이 대화에서 불필요하게 앞서 나선다. 상대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비워두지 못하고 조바심을 내면서 자꾸 공감의 자리를 말로 채우려 한다. 친구와 있었던 일이다. 아이들과 일 사이를 반복하며 오가다 보면 마음이 주저앉을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속을 드러내도 좋은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고 싶어진다. 무거운 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얽혀있는 응어리가 한결 풀릴 것만 같다. 그렇게 친구와 카페에 마주 앉아 밀린 수다를 주고받았다. 서로의 안부가 정리되자 나는 가져온 한숨을 꺼내며 말했다. 진짜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두 아이를 키우는 일이 너무 행복하면서도 힘들 때가 있어.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싶어서. 생명을 키운다는 책임감이 무거워. 가끔은 잠이 안 올 정도로. 오랜 친구는 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고 이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나는 아이를 키우지는 않지만 그 마음을 알 것 같아. 아침마다 강아지 밥을 줘야 할 때 말이야. 그게 생각보다 힘이 들거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데 강아지들이 막 짖고 강아지? 친구는 한 걸음씩 신중하게 말을 내딛었지만 나는 속으로 아무리 강아지도 가족인 세상이라지만 이 타이밍에는 좀 아니지 않나? 하고만 있었다.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말해보았자 소용없겠다는 단절감과 쓸쓸함이 몰려왔다. 얼마 후 친구가 다시 강아지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반사적으로 거부감이 일었다. 계속 꽁하고 싶지 않아서 저기 그 강아지 말이야 하면서 그날의 일을 꺼냈다. 강아지 때문에 너와 더 멀어진 기분이었다고 털어놓으며 앞으로는 아이들 이야기에 강아지를 등장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자 놀란 표정의 친구가 답했다. 아니, 나는 공감해주고 싶어서. 내가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싱글인 내 친구는 아이 둘 엄마인 내 이야기에 공감하려고 나름의 애를 썼다. 너의 괴로움을 모르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자신의 경험 중에 가장 결이 비슷한 것을 고심하여 골라내었다. 본래 마음에 없는 소리는 잘 못하는 친구의 진심이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나를 더 밀어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다른 라이프 스타일과 그로 인한 심리적 거리감이 도드라졌다. 유감스럽지만 공감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간 중심 상담으로 잘 알려진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관계를 촉진하는 조건 중에 하나로 공감적 이해를 꼽았다. 그것은 상대가 경험하고 있는 감정과 중요한 의미들을 감지하고 자신이 이해한 것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기대와 달리 일상의 대화에서 공감을 실현하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본래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복잡한 데다가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감정과 어지러운 생각들이 교차된다. 이토록 난해한 퍼즐판 위에서 화자의 진짜 감정과 의미를 단번에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공감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손에 쥔 단서보다 더 많은 퍼즐 조각을 모으려는
인내와 수고의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상대가 말을 꺼냈을 때 곧바로 공감의 말을 이어가려는 시도는 높은 확률로 실패한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 되어버리기 쉽다. 꼬리를 더듬어 보며 아, 이건 뱀이구나 하거나 귀를 만지면서 맞아, 부채 같은 거야 라고 단정 짓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자기 위주의 공감에 가깝다. 공감은 나도 알아 의 대화가 아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며 성급하게 고개를 끄덕일수록 오히려 공감으로부터 멀어진다. 그 순간부터 상대의 이야기에 호기심을 잃고 오로지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의 틀 안에서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공감의 방식은 꼭 나도 그래가 아니어도 된다. 같은 경험을 해야만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 본래 너와 나 사이에 같은 경험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편이 낫다. 우리가 어제 저녁 같은 노을을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동일한 경험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갈 때 한 사람은 저물어가는 인생의 허무함을, 또 다른 사람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떠올렸을지 모를 일이다. 이러한 디테일을 무시하고 한 개인에게 일어난 일을 자꾸 비슷한 무엇과 엮으려고 하면 본래의 독특함과 구체성이 사라져버린다. 진짜 공감은 모르는 상태에서 알아가는 것으로 향하는 과정이다. 이는 알지 못함의 상태에서 상대의 경험에 대해 더 알아가 보겠다는 결심이 요구되는 일이다. 한 사건에 얽혀있는 타인의 감정과 의미를 일반화하거나 축소하지 않으면서 조바심을 내지 않고 남은 퍼즐판을 맞춰가려는 태도에서 공감의 마음이 전달된다. 이런 사람은 공감할 때 말이 많지 않다. 나도 그런 적 있는데 라는 말도 쉽게 꺼내지 않는다. 상대의 이야기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안다. 마음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폭풍우가 쏟아질 때 사람은 사람을 찾는다. 내 편이라고 믿고 싶은 이와 눈을 맞추며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싶어진다. 그럴 때 필요한 사람은 비를 멈추는 방법에 대해 장황한 말을 늘어놓지 않는 사람. 비를 멈추게 해야 한다는 과한 책임감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다. 서로가 경험한 비의 질감이 상당히 다르다는 진실을 아는 사람. 그저 지금 내리는 비에 관해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오늘 내용 초반에 강아지를 예로 들며 친구를 위로하려던 그 친구에게 공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저자분이 미웠어요. 왜냐면 저도 그럴 때가 꽤 많았는데 왠지 저한테 너 공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공감은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저항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정말 공감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진짜 공감은 모르는 상태에서 알아가는 것으로 향하는 과정이다. 이는 알지 못함의 상태에서 상대의 경험에 대해 더 알아가 보겠다는 결심이 요구되는 일이다.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를 알아가려 하는가? 아니면 내가 아는 것을 그저 말하려고 하는가? 이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아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구독자님들에 대해 알아가려 하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요즘 어떠신가요? 봄바람과 봄볕에 마음이 평온하신가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질문은 가까운 사람들의 곁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다. 질문이 사라진 관계는 과거만 반복하는 지루한 사이가 되어버린다. 써니즈 오디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요. 절에서 젊은 남녀 짝을 지어주는 프로그램 나는 절로가 화제라고 합니다. 처음에 예능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절의 스님들이 연애 코치를 하는 절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TV에서 하는 연애 프로그램들을 보면 처음 만나는 남녀가 며칠 만에 호감을 쌓고 커플이 되고 결혼까지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호감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질문의 힘이 그중 하나일 겁니다. 질문을 통해서 서로의 호감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질문이 가진 힘에 대해 살펴볼게요. 질문의 밀도, 김윤나 지음, 21세기 북스 출판. 당신을 진심으로 궁금해할 때 일어나는 일. 질문하면 관계가 좋아진다. 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자 A가 남자 A에게 물었다. 나한테 궁금한 거 있어? 그러자 남자 A는 생각나면 물어볼게 라고 답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패널들과 시청자들은 뭐라고? 하며 경악하게 된다. 호감 있는 이성에게 질문이 없다는 대답이 기가 막혀서다. 아니나 다를까 그 대화 이후 여자는 인터뷰를 통해 진짜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게 맞나?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며 혼란스러워했다. 상대가 자기 이야기만 할 뿐 자신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는다고 느낀 것이다. 상대적으로 다른 분위기의 여자 B와 남자 B도 있었다. 당시에 현실 커플로 짐작되는 커플이었다. 둘 다 매력적인 사람들이라 인기도 있었지만 방송이 끝나고 그들의 대화 장면이 미 방영분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커플 바이브라며 반겼다. 영상 속의 남자 B는 여자 B에게 물음표가 많았다. 옛날 이야기 좀 해줘. 너는 학창시절에 어떤 아이였어? 그들은 날이 새도록 서로에게 질문을 주고받았다. 그렇다. 관심 있는 상대에게는 질문이 없을 수 없다. 질문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표현이다. 다시 말하자면 관심 없는 대상에게는 질문하지 않는다. 당신도 누군가의 일상이, 저녁 메뉴가, 좋아하는 색깔이 궁금했던 때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더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의 파동이다. 1995년 뉴욕 주립대학교의 부부 연구 심리학자 일레인 에런과 아서 에런은 사람을 서로 가까워지게 하는 기술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300명의 연구 참여자들을 모은 후 서로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을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번갈아 가면서 주고받게 했다. 60분의 대화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연구자들이 7주 후에 다시 조사했을 때 짝을 지어 대화했던 사람들 중에서 57%가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중 한 쌍은 결혼까지 했다. 연구자들은 자신의 실험들 중에서 낯선 사람들이 서로 가까워지는데 도움이 된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바로 지속적이고 확장적이며 상호적이고 사적인 자기 폭로를 이끌어내는 36개의 질문이었다. 그들은 질문을 통해 서로의 생각, 신념, 가치관, 의미 있는 경험을 나누었고 그것은 감정적인 교류를 만들어냈다. 자신의 취약점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상대의 것에 공감하기도 하면서 감정의 전염을 경험한 것으로 설명된다. 이는 한 사람의 일방적인 질문이 아니라 서로 질문이 오가며 상호작용할 때 효과가 있었다. 질문은 낯선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도 경제적인 방법이다. 동시에
오래된 관계 속에서 오가는 질문은 상대를 새롭고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하며 그 관계에 다시금 재미와 깊은 이해를 불어넣는다. 20년 지기 친구에게 내가 처음 너에게 말을 걸던 날, 넌 어떤 생각이 들었어? 라고 물었을 때 나한테 왜 저러나 싶었다는 답을 듣고 한참을 웃었다. 풋풋했던 20대의 시절, 그때는 차마 솔직할 수 없었던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서 우리는 서로 얼굴이 붉어질 때까지 신나게 떠들어댔다. 또 여든을 바라보는 노모에게 엄마의 마흔은 어땠어요? 라고 물었을 때 평소와 사뭇 다른 분위기가 이어졌다. 빛나던 엄마의 40 시절과 어느새 자란 딸의 40살에 관해 이야기하며 서로를 향해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다. 이처럼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누군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 몸의 피부세포는 28일마다 바뀌고 적혈구의 피는 120일마다 바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사실상 다른 사람이라는 설명이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어제와 오늘이 같지 않다. 취향과 선호가 바뀌어가고 알 수 없는 계기로 이전과는 다른 결심도 하게 된다. 21일 동안의 꾸준한 연습을 통해 새로운 습관을 갖게 되기도 하고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나면 생각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 삶의 전제와 가정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변화에 무디다. 부모가 자식이 자라는 속도를 가장 모르고 남편이 달라진 아내의 취향이나 입맛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꾸준히 묻고 들어야 한 사람의 변화 속도를 겨우 따라잡을 수 있다. 질문하지 않으면 이미 낡아버린 예전의 데이터로 대화하게 되고 결국 상대는 너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 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게 된다. 질문은 가까운 사람들의 곁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다. 서로 묻는 관계만이 현재에 존재할 수 있다. 질문이 사라진 관계는 과거만 반복하는 지루한 사이가 되어버린다. 이처럼 질문은 서로 모르는 사람을 친해지게 하고 오랜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데 유용한 대화법이다. 누군가를 향한 질문을 계속하고 있다면 당신은 사람을 향한 호기심과 애정을 키워가는 중일 것이다. 반대로 당신의 대화에서 질문이 멈추었다면 누군가를 더 알고 싶지 않아졌거나 굳이 더 관심을 키울 이유가 없다는 말과 다름없다. 그로 인해 삶이 이전보다 더 덤덤하거나 외로워졌을지도 모른다. 질문은 존중의 표현이다. 누군가의 질문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때가 있다. 더 거창하게 말하자면 그 질문으로 인해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내가 갈리기도 한다. 한 토크쇼에서 유해진 배우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면서 서울예술전문대학 시절을 회상했다. 그 이전까지 그가 연극을 배우는 동안에는 기죽고 주눅들 일이 많았다고 한다. 대부분의 선배들은 이렇게 움직여 5발자국 가서 대사하라고 야! 하는 식으로 후배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혹은 하지 말아야 할지를 일일이 정해주었다. 선배의 의중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여지없이 혼이 났고 그러면 연기는 더 엉망이 되어버렸다. 알려준 대로 따르던 방식에 익숙했던 유해진 배우는 한 교수님의 연극 실습 수업 중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물었다고 한다. 정답은 교수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수님은 여느 선배들처럼 답을 해주는 대신 다음과 같이 물었다. 혜진이는 그 대사를 하면서 어디로 가고 싶어? 살면서 그런 질문은 처음 들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아니 내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싶어 당황스러웠다. 그러면서도
질문에는 갈고리 같은 힘이 있어 저절로 멈추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내 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가까이 가서 말할 것 같아요 라고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교수님은 그래, 그게 블로킹이야 라고 답하며 그의 견해를 수용했고 그렇게 그들은 대화를 이어갔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힘의 대화가 아니라 서로 주고 또 받는 동등한 상호작용 말이다. 유해진 배우가 학생이던 시절 교수가 학생에게 질문하고 답을 기다린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지금도 여전히 힘, 권력, 경험, 돈,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덜 질문하는 경향이 있다. 그 안에는 질문해서 뭐해? 뻔한데. 괜히 불편하게 뭐.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자와 같은 무시와 무관심, 일방적인 배려가 숨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존중이 아니다. 김혜란 작가의 소설 중 빗방울처럼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전세 사기의 남편의 죽음까지 감당하기 힘든 일을 연달아 겪은 주인공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다고 느낀다. 아무도 무슨 일 있었냐고 묻지 않고 무신경하거나 혹은 주인공을 안쓰럽게 여기며 시시할 뿐이다. 그러던 가운데 한 외국인 노동자가 건넨 무슨 일 있었습니까? 라는 말 한마디에 주인공은 비로소 살고 싶어진다. 그제야 자신이 그 질문을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깨닫는다. 무슨 일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그토록 절실하게 와닿았다는 대목에서 나는 우뚝 멈추어 섰다. 그리곤 나도 모르게 지나쳤을 질문의 순간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존중과 배려였나? 습관적인 지레짐작이나 편견은 아니었을까? 진짜 존중은 상대의 경험을 가볍게 치부하지 않는 것이다. 아직 잘 모르니까 그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딱 보니 알겠구만 하는 식으로 상대를 단정 짓지 않는다. 오히려 곁에 앉아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도 없이 묻는다. 질문은 상대를 향한 존중의 표현이다. 의견을 먼저 묻는 것은 상대가 가진 경험에 귀 기울이고 속도를 맞추려는 배려이다. 지금의 대화는 당신이 알고 있는 것부터 출발하자는 신호이다. 존중과 배려가 담긴 질문은 상대를 공격할 의도가 없다. 그래서 질문받은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게 한다. 밖에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미 가진 무엇인가를 꺼내도록 만든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을 받으면 답변을 하기 위해 잠시 하던 것을 멈추고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과정이 굉장히 느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답변을 빨리빨리 안 한다고 꽤 자주 혼났고 지금도 혼나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런데 끝까지 기다려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뢰와 사랑과 같은 느낌이에요. 한 번은 한 선생님하고 산책을 하다가 선생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성희 씨는 가장 아픈 기억이 뭐였어요?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 다시 말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어머니와 3살 때 헤어졌던 기억이 가장 아프다고 했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한참 동안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선생님과 나는 말없이 걸었고 마침내 저는 하고 싶은 말을 발견했어요. 선생님, 저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엄마, 가지 마. 저는 처음 내뱉는 이 말이 부끄러워서 웃어버렸는데 선생님은 갑자기 더 큰 소리로 말하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다른 산책하는 사람도 많은데 말이죠. 저는 깜짝 놀라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가지 마. 그러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이 이 말이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얼마나 억눌려 있단 말인지 한 번 터진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때 선생님의 그 질문 하나가 제 안에 숨어 억눌려 있던 뭔가를 발견하게 해주신 거죠. 그때 질문의 힘을 크게 느꼈었는데 또 완전히 잊고 있다가 오늘 책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써니즈 씨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무엇이었고 그때로 돌아가 말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생각과 감정은 자기 인과로 끊임없이 저절로 일어나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입니다. 써니즈 오디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꽤 오래전 인터뷰했던 분 중에 소공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 회사의 대표셨는데 회사를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수행을 하셨다고 했어요. 시골농부의 깨달음 수업이라는 책도 출간했었는데 이번에 시골농부의 깨달음 수업 자기 강화라는 신간이 나왔다고 해서 구매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가장 초반부를 살펴볼게요. 시골농부의 깨달음 수업 자기 강화 소공지음 어의운하 출판.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 이 질문은 불행을 불러오는 주문입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불가능한 사실을 전제로 삼은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일어나는 것은 걱정 때문입니다. 생각이 불행하다고 떠드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로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문외 좀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지금 걱정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불행하다면 과거의 삶도 다 불행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이켜보면 행복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생각 없이 태평함에 몰두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는 생각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하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은 생각이 삶에서 저항을 느끼게 될 때 위기의식을 갖게 하려고 불행감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생명체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원망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인한 저항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인간도 생명체이므로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여러 능력 중 하나인 생각이 작동되면 그 생각은 기계적으로 문제를 만들고 살핍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기능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인류가 지금의 문명을 발전시키며 살게 된 것입니다. 다만 그 생각이 만든 오버페이스에 속는다는 것이 현생 인류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요? 이 생각의 과장된 오버페이스만 알아챈다면 이미 늘 행복하고 충분합니다. 생각을 잠시 멈추고 푸른 하늘을 보세요. 계절이 바뀔 것이라며 아침에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을 느껴보세요. 시끄러운 출근길의 숱한 잡음들에 섞여 있다가 내 귀로 꽂혀오는 부드러운 선율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렇게 문득 생각이 잠깐 그칠 때 모든 질문은 사라집니다. 생각은 잘 쓰면서 살아야죠. 그러나 생각의 부작용에 시달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 아무 생각하지 않으며 가만히 누워있어 보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행을 통해서 생각을 다루는 기술이 비교적 상당하게 발달한 저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생각을 잘 끊어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침대에서 별 의도 없이 늘어져 있다가 머릿속에 생각이 흐르는 상태를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치려고 하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생각을 쉽게 끊고 관리를 하려면 집중의 노력을 하던가
야구의 수비에서 시프트를 하듯이 메커니즘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집중과 같은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생각이 잘 달라붙지 않게 돼요. 생각 없이 누워있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완전히 생각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생각을 일상적으로 굴리며 사는 메커니즘과 꼭 필요한 생각만 허용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사람의 뇌 구조상 이 두 가지를 모두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엄청난 연습을 통해서 가능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훈련이 되어봐야 그런 능력을 쓸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프레임 중에 하나를 디폴트 값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머리를 잘 써야 하는 일상의 사회생활에서는 생각이 늘 자연스럽게 흐르는 상태를 디폴트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생각을 통제하는 프레임을 디폴트로 쓰고 산다면 기억력 감퇴, 사고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뇌의 일처리 회로가 유지되는 원리에 따르자면 그렇다는 것이며 제가 경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으려고 해보면 누구든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굴러가면서 별의별 상태와 문제와 세계를 끌어들입니다. 그런 것들 없이 자신의 몸과 침대만 느끼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일입니다. 산책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밭일하면서 켜놓는 이웃의 라디오에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늘 감사하고 긍정하는 태도를 가지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건강도 저절로 좋아집니다. 이 쉽고 간단한 것을 못해서 다들 힘들고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늘 감사하고 긍정할까?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며 그의 가정과 직장에서도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할까? 그 사람에게 아무 생각 없이 침대에 누워있어 보라고 하면 못할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사람이라면 저렇게 쉽게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감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과 비슷한 메커니즘입니다. 생각과 감정은 자기 인과로 끊임없이 저절로 일어나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입니다. 이것을 통제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감사해야 한다, 긍정적이어야 한다 등등 그것 자체가 이미 감사가 안 되고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저절로 불만과 부정이 솟구친 뒤입니다. 좋은 생각으로 나쁜 생각과 싸우고 있는 것이고 둘 중에 어떤 생각이 이기더라도 바로 뒤에 또 새로운 생각이 도전해 올 것입니다. 감사와 긍정에서 편히 쉴 날이 없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라디오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노래에 대한 제 기억은 울고 있는 사람이 웃는 표정을 억지로 지으며 열심히 소리치는 모습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잠깐 환기는 되겠지만 3번만 써먹어도 지치고 지겨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모두 다 사회적 표식일 뿐입니다. 그런 표식들이 제거된 날것의 자신을 모릅니다. 사람은 유아기부터 많은 것을 배웁니다. 언어와 말과 세상을 배웁니다. 사회와 관계를 배우고 자연과 과학과 기술을 배웁니다.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쓰고 살아야 하는 나에 대해서는 정작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무엇일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효율이 매우 낮은 방법입니다. 장담하는데 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울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다 내려놓음에 대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진리의 태도에 대하여 대부분의 성인과 성각자들이 공통으로 설명하는 것은 완전한 내려놓음과 수용입니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최소한의 것들을 지키고 챙기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보통의 사람들이 실천할 수 없는 희한하거나 특별한 경지라고 판단합니다. 모든 생활에서는 내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나타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수용하면 저절로 다 해결된다는 것이 내려놓음입니다. 그런데 의식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은 실제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분명히 무엇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했던 스승들도 끊임없이 분석하고 비교하며 머리를 굴려서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럼 내려놓음은 말뿐일까요? 무아에 대한 설명의 기결은 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제적 책임자로서의 나는 착각일 뿐이고 기능적 주체로서의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천동설과 지동설의 간격처럼 커다란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려놓기 위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이 있다고 가당치 않은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불가능하며 나에 대해서 무지하기에 가능한 생각입니다. 나는 신체와 무의식으로 형성된 여러 유기, 심리 기계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의식의 본질은 그런 집합체의 생명 현상과 사회 현상의 구심점입니다. 그런 유기 심리 기계들은 신체의 유관기관들과 협업하며 영향을 주고받지만 의식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코르티솔 호르몬의 분비로 긴장되고 흥분된 상태가 불편하여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하라고 의식이 명령을 해도 신체는 전혀 소통되지 않습니다. 기름기 많은 삼겹살을 먹으면서 지방 성분의 흡수를 제한하려고 명령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윗집의 부부싸움으로 들려오는 소음을 무시하자고 해도 주차를 엉터리로 해서 지각사태를 초래한 이웃집 총각에 대한 화를 버리자고 해도 유기 심리 기계들은 의식의 조언을 이해 못하거나 참고만 할 뿐 태연하게 자기들이 할 일을 합니다. 이 유기 심리 기계들은 의식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깨달아 수행을 마쳐서 지혜가 수미산을 덮었어도 이 기계들은 독립적으로 자기 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상적인 생명활동과 사회활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식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의지를 일으켜서 내려놓겠다고 버티더라도 신체와 무의식에서는 저절로 무엇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사과정을 진행할 것인지, 이민을 갈 것인지, 애인의 청혼을 받아들일지를 저절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동되는 원리는 연기의 법칙입니다. 결정에 작용하는 여러 인과 요소 중에 어떤 인연의 순서로 힘이 강하게 축적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도의 의식적인 판단조차도 이 심리 기계들의 결정에 이미 상당 부분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관, 선입견, 고정관념과 같은 무의식의 장치로 작용합니다. 의식은 화려한 왕관을 쓰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라한 외톨이일 뿐입니다. 물론 의식은 위대합니다. 우리의 현상계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린 결정이 실제로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바깥의 인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박사과정을 시작하자마자 매우 좋은 조건의 취업 제안이 올 수 있으며 이민 갈 나라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큰 마음을 내어 청혼을 수용했더니 갑자기 애인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저절로 수행하는 일처리와 외부에서 인과들이 작용하는 내용을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잘못되는 일이 생길까봐 의식은 조바심을 내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런 것들은 헛일입니다. 발버둥 친다고 바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헛일로 헛힘을 빼지 않게 되기에 진리이며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아 보려고 할 때 걱정하거나 불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절로 다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못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 깜냥이고 분수이거나 어쩔 수 없는 바깥 인연의 한계인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므로 분수 넘는 것을 욕심내는 습관은 재앙입니다. 과거에 쌓아놓은 습관과 훈련의 결과가 지금의 결과를 낳은 것이지 의식이 갑자기 벼락치기 한다고 아프던 몸이 벌떡 건강해지거나 느닷없이 외국어를 잘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해한 것을 체득하여 자기의 힘으로 쓰게 하려는 연습이 바로 수행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피가 돌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나는 있습니다. 영원하진 않지만요. 그러나 삶을 주재하는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삶의 주인으로서, 생명의 주인으로서의 나라는 것, 생각의 주체, 경험의 주체, 의식의 주체로서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나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삶은 스스로 굴러갑니다. 내가 선택하고 미래를 바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연에 따라 생각도, 사건도, 감정도, 결과도, 행동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내려놓고 수용하라는 말은 삶이 저절로 굴러가는 것을 직접 보라는 것이고 저절로 굴러가며 좋아하고 싫어하는 결과가 생겨도 우리는 또다시 결과의 인연으로 스스로 굴러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함 없이 하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함 없이 하는 건 뭘까요? 컴퓨터 작업에 몰입해 있는데 와이프가 빨래 좀 돌리라고 할 때 망설임 없이 벌떡 일어나 빨래 돌리러 가는 것. 이것이 함 없이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